이란과의 임박한 합의입니다. 장난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세부 사항이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가 벙커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세요. 불안정한 시온주의 정권과 암적인 존재인 이스라엘도 그 불운한 생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는 이슬람 공동체와 전 세계 억압받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공통된 구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오늘 5월 27일 수요일에 이란 최고 지도자의 그 말을 들은 후에 제 기분이 어떤지요? 한편으로는 아무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란 정권의 이념, 즉 증오스럽고 극단적이며 지하디스트적인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아무도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압도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이 정권은 지금 미국과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의 본질에 대해 환상을 품었던 사람이 있다면 방금 말한 이는 바로 이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적절하게도 최고 지도자라고 불립니다. 그게 바로 그 정권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그 정권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정권은 서방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련 말기에는 아무도 공산주의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최고 지도자가 말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최고 지도자는 벙커에 있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제쳐두겠습니다. 문제는 그가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련 말기에는 아무도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주의를 믿지 않았고 이미 죽은 이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지도부는 이런 극단적인 헛소리를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미국에서 확실히 다시 부활했어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소련이 무너질 때쯤엔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선 당신 말씀이 완전히 맞아요. 그리고 아무도 착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기서 거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건 거래조차 아니에요. 이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최종 합의를 협상할 수 있도록 또 60일을 주는 양해각서일 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헛소리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전혀 멍청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게 만들면 당연히 그들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 협상하려고 했던 거죠. 그는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지도자들을 제거했고 해군과 공군도 파괴했으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협상하자고 애원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평화를 위한 협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공식 발표, 그리고 제가 방금 영어로 읽어드린 그 발표도 영어 번역이었거든요.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서 메카로 순례를 떠나는 하지를 기념해서예요. 그리고 그 행사가 이번 주에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가시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잠시 미루기로 동의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무슬림들에게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치라는 호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든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란 미국과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음 전투 단계를 계획하기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란인들의 의도는 분명해요. 그들은 미국의 공격이 끝나길 원하고 실질적인 양보 없이 이 협상을 질질 끌고 가길 원해요.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말했죠. 그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는 매우 일관됐어요. 그는 합의를 선호하지만 그 합의는 정말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란 측은 꼼수를 부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걸프 지역에서 휴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석유 가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유조선들이 다시 걸프만을 드나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란인들은 군사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 압박이 사라진 60일 후 그들이 얼마나 타협할 의지가 있을까요? 그러면 트럼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는 내 항공모함을 거기에 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인들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가 평화와 협상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오바마 때처럼 이 일을 질질 끌 수 있다. 트럼프와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모호한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휴전에 동의하는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문구를 원하고 이란인들은 가능한 한 모호한 문구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자면 동시에 다른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이 이란 해군과 걸프 지역의 다른 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필요할 때 무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뢰 설치로 방어적 조치였다고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무력 사용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와 동시에 미국은 아무런 발표 없이 널리 보도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제 걸프 지역의 다른 항구에서 출항하지 못하고 있던 선박들을 다시 호위하며 그들이 출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무력 사용 의지와 함께 트럼프는 여전히 이란에게 나는 합의를 원하지만 그 합의는 좋은 합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낮은 수준의 무력을 사용 중이지만 여전히 방아쇠에 손가락을 두고 있음을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뉴스 사이클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죠. 그 보도 이후에 오퍼레이션 프리덤이 재개됐다는 말이 나왔지만 센트콤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선박을 호위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도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리고 센트콤에서 대문자로 거짓 보도라고 했어요. 모두가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어요. 모든 신문과 TV 방송국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고 이쪽도 보도 중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그리고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물질과 농축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완전히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은 계속 아니라고 말해왔어요. 좋아요. 만약 우리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걸 다른 이름으로 다른 종류의 요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환경세입니다. 그래요. 오만과 함께 추진하는 환경세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촉구한 첫 번째 나라 중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잠깐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즉 걸프 국가들, 심지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한 나라들조차도 잠깐만요, 멈춥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이란이 그들의 시설을 공격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슬람 공화국이 리야드에 있는 수백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정수시설을 폭격할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국왕이나 아니면 오히려 왕세자가 리야드 주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대피시켜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란이 다시 한번 위협을 앞세워 모두를 인질로 잡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처음에 전쟁을 해야 했던 모든 이유였어요. 그래서 왜 또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꼭 끝내길 기대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뭐랄까 그다지 레바논에서 해야 할 만큼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요. 자살 드론 군단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이루트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손을 뒤에 묶고 싸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게 사실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때조차 베이루트를 폭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그 말을 진심으로 한다고 믿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 공화국이 트럼프의 조건,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그가 그 두 가지 주요 목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핵 문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이런 모든 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은 예전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전에는요. 그리고 그게 바로 트럼프 비판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 해협은 열려 있었고 오직 전쟁 때문에 닫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핵 문제를 해결하면 해협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인들은 해협 문제나 해협을 여는 것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기를 원하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외교에서 말하는 현상 복귀, 즉 이전의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현실이란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해협은 열려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트럼프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현실이 아니고 네타냐후 역시 절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보세요. 네타냐후가 한 달 전쯤 CBS 60분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는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고 작전의 3가지 주요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핵 문제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등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이런 문제를 언급했지만 최근 몇 주간은 핵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 이 끔찍한 정권, 미국과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치는 이들과 협상할 때 그런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에 환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과 협상할 때 그는 핵 문제만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면 다른 건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즉,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저는 트럼프가 그것을 우선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가 이스라엘과 세계에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아시아 모두가 북한을 얼마나 우려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실제로 핵폭탄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걱정할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여기서 트럼프가 옳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핵폭탄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고요. 석유 가격이 배럴당 $400까지 오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맞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 측이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극도로 회의적이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핵먼지의 제거, 즉 그가 요구하는 것을 곧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60%의 고농축 우라늄이고 그리고 그들의 추가 우라늄 농축 능력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결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군사적 압박, 경제적 압박,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 내부의 압박과 함께 기존 정권이 그 타협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정권은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트럼프가 그것을 전쟁 목표로 말하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핵무기와 이념이 없으면 그런 모든 목표가 없으면 그 정권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정권이 가진 전부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야 합니다. 자꾸만 무시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란 국민들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그들에게 도움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월 말 모두가 희망을 잃고 있을 때
에픽 퓨리 전쟁과 로어링 라이언 작전이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체되어 있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란 국민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들이 거리로 나섰다가는 바시지와 혁명 수비대의 총에 맞아 쓰러져 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지도자들이 미국과 어떤 형태로든 핵과 관련된 합의에 진심으로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거짓말을 할 뿐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바마가 아니야. 나는 그들의 헛소리를 믿지 않을 거고 나는 오바마가 아니야. 이제 그를 믿어봅시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는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는 계속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고 굴욕을 당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건 트럼프에 대해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란 국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해야 해요. 그 점은 모든 서양인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학살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소셜미디어도 없었고 뉴스 보도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정권이 인터넷을 차단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비오와 다른 이들이 말했습니다. 국무장관 루비오는 우리가 협상 상대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대통령이 덜 강경한 입장이고 더 강경한 입장도 있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알겠어요? 그들이 미국과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 모두는 사악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이슬람 공화국의 패권을 원하죠. 그들이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지 혹은 이 협상에서 누구에게 거짓말을 할지에 대해 전술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먼저 우리에게 동결된 자산을 대거 풀어주면 그 다음에 대화하겠다고 말해요. 트럼프가 그 제안을 거절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가 글쎄요,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red 쿠슈너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합의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 협상가들 때문에라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슬람 공화국이 유리한 점이 있어요. 미국인들이 전쟁을 싫어하고 지상군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며 수렁에 빠질 것 같은 어떤 것도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방을 완전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오래 버티면 트럼프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자신들의 정권보다 더 커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믿고 서방의 많은 사람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을 따라한다면, 그렇죠? 시간이 그들 편이라는 거죠. 그저 버티기만 하면 원하는 걸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이 다른 대통령에겐 통했지만 이 대통령에겐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트럼프에겐 약간의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군사적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공격한다기보다는 압박을 유지하고 병력을 그곳에 주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 압박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항구를 봉쇄하고 동시에 아랍만 국가들의 석유가 어떻게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면 자신이 원하는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레바논 대리 세력이 우리 군인들과 북부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에게 살상 드론을 계속 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꽤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들 대부분 거의 전부가 군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북부 이스라엘 주민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휴전이 안 되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네타냐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고 핑계를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국 측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A, B, C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죠? 그래서 그는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란, 아니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게 문제이지만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로 더 큰 상대는 이란이죠, 맞죠? 헤즈볼라는 나중에 상대해도 괜찮다는 거죠, 맞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과 방어 조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 제거되어 마땅했던 헤즈볼라의 고위 사령관을 제거했을 때를 제외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레바논 동부, 시리아와의 국경 근처인 베카 지역 등 레바논 전역의 다른 목표물들을 타격해 왔습니다. 그곳에는 헤즈볼라의 훈련 기지 등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만약 우리 국민을 향해 이런 드론 공격을 계속한다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대응할 것이고 그들에게 타격을 줄 방식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미국 압박으로 이스라엘이 대응 못할 거라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약 7명의 아랍 지도자들 그리고 카타르 등과 가진 전화 통화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죠. 저도 그 모든 명단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화 통화는 제 생각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알겠어요. 이란과의 어떤 합의든 우리가 이란과 맺는 어떤 합의든 만약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멈추고 이란과 합의를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침묵이 흘렀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 완전히 침묵이 흘러서 그가 아직 거기 계신가요? 라고 물을 정도였어요. 그는 통화 중이었어요. 아직 계신가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이 말은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로 이어집니다. 그가 나온 게시물이죠?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린 강경한 게시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그런 일을 자주 했고 한편으론 우리가 합의에 근접했다고 말해요. 반면에 그는 미사일 사진을 올리면서 알다시피 이 문제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말하죠. 여기 이 사진에서는 강인한 자세로 힘을 통한 평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슬로건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건 네타냐후 총리가 그가 그 문구를 처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힘을 통한 평화라는 모토예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힘을 통한 평화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들과 마주하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그 점을 이용해서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존중받으려면 강해야 하며 두려움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마키아벨리, 그러니까 현실 정치의 종세 철학자의 제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정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잘해주고 그를 달래주자, 라인란트를 내주고 오스트리아도 내주고 체코슬로바키아도 내주자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죠. 당신은 좋게 대해주고 굴복하며 전쟁을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전쟁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있고 전쟁이 발발할 때 상대방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많은 자원과 더 넓은 영토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니까요. 소련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소련이 붕괴했고 로널드 레이건 시절에 모스크바와 워싱턴 사이에 적어도 일시적으로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그가 우리가 냉전을 이길 것이며 무기 등 여러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무장 해제 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건 히피 공동체에선 가능해도 현실에선 어렵다는 거죠. 맞죠? 이스라엘과 중동에서는 강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프랭크 씨.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울 의지가 없었다면, 적들과 싸울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나라를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1948년 5월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맞죠?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집트 공군이 텔아비브를 폭격했고 남쪽에서는 이집트,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는 요르단과 이라크, 북쪽에서는 시리아와 레바논이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힘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강하지 않으면 평화는 없고 평화협정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랍국가와 맺은 첫 번째 평화협정이 강경파로 알려진 메나헴 베긴 집권기에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집권하자 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평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평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협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지만 약하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안와르 사다트가 좋아.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가 소련 축을 떠나 미국 축에 합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건 어느 쪽이 더 강한지 계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도 당신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의 오슬로 협정처럼 완전히 재앙이었던 평화 협정들과는 달랐죠. 그건 바로 그 협정들이 약함을 통한 평화였기 때문이에요. 그 협정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환상적인 세계를 통한 평화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스로건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그 말은 적에 대한 승리를 통한 평화를 의미해요. 상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적을 물리치면 그가 평화를 청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믿었겠어요? 거의 아무 문제 없이 이란 상공을 날아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도부를 제거하고 그런 일들이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멈췄죠. 탄력을 잃었어요.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는 걸 설득하고 그들에게 미국 내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면 된다고 설득하는 거죠. 그 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포함돼요. 민주당은 확실하고 심지어 공화당의 일부 세력도 포함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민주주의 국가들 이스라엘처럼요. 사람들이 시위를 하거나 뉴욕타임스에 기사를 쓰는 걸 지켜보세요. 뭐든지요. 그들은 그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졌다고 생각해요. 부디 잠시뿐이길 바라지만요.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잃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특히 이슬람 공화국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계속 떠보고 또 떠보고 있어요. 백악관에서 양해각서가 진행 중이고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하는 그 순간에도 단지 몇 마디만 빠져 있을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는 그 뒤에도 메카술레인 하즈를 기리는 자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쳐요. 그것만 봐도 그들이 평화를 생각하지 않고 서방이 강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바로 잡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최고 지도자, 새 최고 지도자를 언급하셨는데 뭐라고 부를까요? 하메네이 주니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아무도 그를 본 적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무도 그의 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전 지도자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지만 지하 벙커에서 영상을 공개하곤 했잖아요. 맞죠? 방송도 했지만 새로운 이란 지도자는 그것마저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필적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뭐랄까 바이든 대통령이 썼던 그 기계식 펜 같은 걸로 쓴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맞죠? 서명을 하는 거죠. 즉 아무도 그의 상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보도들을 보면 그가 그곳에서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 중 하나이고 어떤 합의도 맡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저도 기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만약 이란과 좋은 결과를 얻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힘, 그리고 더 강한 힘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 즉 핵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행동,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려는 욕망이 잘못된 길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보다 자신들에게 더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방식을 바꿔야 하며 아마도 이해하기 전 몇 번 더 충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버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란 국민들에 대한 주제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해내는 길에 있다면 말이죠. 그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서 시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 국민들 없이 정권 교체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촉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만 해도 이란 국민들은 트럼프, 알다시피 우리는 트럼프를 사랑해요. 우리는 네타냐후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란에 친척이 있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이란 소식통들로부터 그런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그가 그들을 잊어버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항상 최우선에 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고 말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알겠죠?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미 그 나라와 전쟁 중이라면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히 우리 문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학살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이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어요. 이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하드, 즉 세계적인 지하드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이 어떤 형태로든 핵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이 절대로 핵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정권이 무너질 것이고 그것은 다른 모든 지하디스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호도 있었습니다.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그건 트럼프도 썼던 구호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란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았어요. 이란 사람들은 똑똑해요. 이란 사람들은 정말 성공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미친 이슬람 정권 때문에 사실상 실패 국가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생활 수준도 끔찍하고요. 석유도 그렇게 많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들은 걸프 지역의 아랍 이웃 국가들만큼 부유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들의 정권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정권 교체는 이란을 위해서도 이 지역을 위해서도 전 세계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일일 겁니다. 정권 교체와 관련해 유일한 의문은 따로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의문점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행동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수 산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 공격으로 온갖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그 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란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월에 그들이 어떻게 학살당했는지 봤습니다. 며칠 만에 이 끔찍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은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란 국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갈등의 틀 안에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질문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정권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잖아.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희를 봉쇄할 거야. 저는 그 정책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이란의 모든 목표물에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없죠. 그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일찍 멈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일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듯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 이란이 우리의 정수 시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더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그 정권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숨쉴 틈도 주는 거죠. 숨쉴 틈과 중국에서 돈을 얻을 기회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트럼프가 중국에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아마 그게 일부였을 수도 있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과 러시아도 지켜보고 있고 약점이나 약해 보이면 그것이 중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만약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안다며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누가 먼저 물러서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문제 중 하나는 석유 가격, 주유소에서의 휘발유 가격, 미국 전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아무도 저한테 그걸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은행이나 모든 걸 통제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제 은행 계좌라도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기름값에 많은 돈을 쓴다는 점도 이해해요. 미국인들이 기름값으로 얼마를 내는지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끔 웃기도 해요. 주유할 때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요. 뭐 됐어요.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들어보세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게 말하려고 했죠.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물가 상승은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식 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특히 휘발유 가격에도요. 만약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핵무기와 모든 영향력을 없앨 수 있다면 휘발유 가격도 더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있어요. 그건 프래킹 덕분이죠. 환경 운동가들과 민주당원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지만요. 제가 말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라도 우리는 이 일을 끝내야 해요. 그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듯이 국민들로부터 압박이 있을 때 무언가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특히 선거철에는 더 그렇죠. 우리가 곧 이야기하게 될 이스라엘의 예비 선거철,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철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죠. 지금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많은 예비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당신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와 맞설 때 민주주의 국가가 압도적 이점을 가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독재자들의 장점 중 하나는 그게 이란이든 중국이든 그들이 세대에 걸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년 동안 힘들게 버티고 나면 또 10년 동안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일정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게 훨씬 더 어렵죠. 맞아요. 미국에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에서도 선거가 있을 예정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외교 문제를 꾸준히 지켜보는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약속드렸으니까요. 저희 팟캐스트 마지막 3, 4분엔 항상 이스라엘 정치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드렸죠. 그래서 크네셋이 다음 주에 모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총선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 시청자와 청취자분들께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선거가 항상 2년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11월 첫째 주에 열리잖아요. 여러분은 11월에 언제 투표하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의회제이기 때문에 크네셋이 일정한 기간 내에 스스로 해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많은 재량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크네셋이 2년 만에 해산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3년 만에 해산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는 크네셋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해산된 사례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선거가 이르면 9월 16일, 늦으면 10월 27일에 치러질 수 있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9월 중순이나 10월 말에 선거를 해도 왜 중요한지, 왜 논쟁하는지 묻지만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이 문제가 결정되어 이스라엘 선거 날짜가 정확히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루티, 왜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선거일이 2주 앞당겨지거나 3주 늦춰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정말로 이건 매우 혼란스러워요. 한 가지 혼란스럽고 놀라운 점은 현 정부가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제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죠. 확실히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이탈리아만큼이나 심하다고 이스라엘에서 농담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있고 그리고 정부는 계속 바뀌죠.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런 전통이 있죠. 그리고 이 정부는 왜 제가 놀랍다고 말하냐면요. 10월 7일 때문이에요. 사법개혁에 대한 시위, 그리고 10월 7일 학살, 그 후 전쟁과 모든 일들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정부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이제 거의 그때가 다 됐으니 뭐가 다르죠? 그냥 원래 예정된 10월 말에 선거를 치르면 되잖아요. 4년 전에는 그 선거가 11월 2일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거의 만 4년을 채우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선거 시기 논쟁에서 특히 이상한 점은 인질들이 아직 가자 지구에 있었을 때, 아니면 적어도 일부가 있었을 때 가자 지구에 인질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전체 운동, 즉 반정부 시위 운동이 계속해서 지금 선거하라, 지금 선거하라, 정부는 물러나라, 정부는 물러나라 라고 외쳤어요. 우리 중 일부는 이 정부가 싫어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전쟁 중이고 인질들도 아직 하마스에 잡혀 있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선거라고요? 포스터 붙이고 선거운동하고 투표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쳤나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알겠죠? 하지만 그런 바람조차 있었고 그 이유는 야당이 선거가 치러진다면 당연히 네타냐후가 축출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명백한 이유죠. 10월 7일 사태가 그의 임기 중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부는 모두 우파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부였어요. 좌파나 아랍 정당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뭉칠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당신께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알겠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싸움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왜 네타냐후가 그걸 더 일찍이 아니라 나중에 하길 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종교 정당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한 건 알지만요. 그들은 유대교의 큰 명절이 끝난 후에 그걸 하길 원했어요. 그 명절은 9월 초쯤에 시작돼요. 그리고 학년도 9월 1일에 시작하죠. 그런 고려 사항들은 정치적이 아니라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제가 네타냐후였다면 솔직히 말해 공직에 출마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보면 정말 이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침체된 분위기가 있고 예전에는 큰 낙관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라면 그가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선거를 더 미루고 싶어 하는 이유는 레바논과 이란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당신이 말해보세요. 그런 전쟁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깜짝 이벤트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 정치 전통으로 10월에 대단한 일을 해 11월 선거에서 이기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대통령 선거의 틀에서 이야기하지 중간 선거에선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네타냐후는 더 빨리보다는 더 나중을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결국 2, 3주 차이입니다. 종교 정당들은 유대인 새해와 가까운 9월에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되는 시기이고 사람들이 회당에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랍비의 말을 더 잘 듣거나 종교 정당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 새해를 앞두고 엘루럴이 있는데 이 기간에는 슬리호트라고 불리는 밤늦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영적 분위기가 종교 정당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시기에는 종교 정당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다른 주장으로는 여름 방학 중인 모든 예시바 학생들이 그때 투표 안내 카드를 나눠주거나 선거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정당들은 9월을 더 선호했습니다. 네타냐후는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10월, 그것도 10월 중 더 늦은 시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10월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10월 초 7일의 학살 사건의 기념일이 있기 때문이죠. 10월 7일 학살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쯤이면 여러 추모 행사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누가 총리였는지 모두가 다시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 그가 정말 그 시기에 선거를 원할까요? 아마 그가 10월 말쯤을 원하는 이유일 수 있지만 사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런 문제들과 더 많은 것들을 논의할 때쯤이면 우리가 다시 만날 때쯤이면 이스라엘에 대해 비외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마침내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선거는 언제 열릴까요? 날짜가 언제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분위기가 점점 더 가라앉고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뭔가 침체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요. 지금은 불쾌한 시기예요. 선거철은 항상 불쾌하죠,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뭔가 침체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요. 양쪽 모두에게서도 열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긴박감은 있어요. 확실히 긴박감은 있습니다. 이 선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선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긴급한 일이에요. 당신도 알다시피요. 만약 이쪽이 이기지 못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만약 저쪽이 이기지 못하면 그것도 재앙이에요. 하지만 흥분이나 설렘이 없어요. 새로운 인물이나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누가 출마하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낙관적이거나 기대되는 선거철이라기보다는 우울한 선거철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야당은 공개적으로 부인하지만 실제로 이길지 확신이 없어요. 네타냐후도 자신이 이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매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한쪽이 압승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양쪽 모두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양쪽 모두 이기기 위해 열정이 대단하죠, 분명히. 하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침체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뭔가를 시작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선거 날짜가 정해져야만 진짜로 그런 분위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곧 그 소식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곧 누가 실제로 출마하는지도 알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물론 후보자들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정당별 명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정당 내에서 말이죠. 몇몇 이름은 알고 있지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명당이 어떻게 구성되고 선거 전에 어떻게 연합이 만들어지며 그리고 선거 후에는 어떻게 연정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요. 형중에게 설명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주에 그 대화를 나누도록 하죠, 루티. 기대하고 있을게요, 마크.